에만 물건 팔면 10%만 부과해서 받아주면 되는데 영세율 적용되는 것도 같이 하는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파는 건 10%, 수출하는 건 0%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이걸 세무서에 신고하는 완벽한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실한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앞에 제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을 파는 거고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는데 수출하는 거는 0%라서 0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과세사업자니까 과세사업자가 해야 되는 모든 의무도 다 할 거고 반대로 내가 의무로 다 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그 권리도 모두 다 당연히 행사를 하는 과세사업자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100페이지 아래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첫 번째가 재화의 수출 적혀 있고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영역 적혀 있는데 우리 실기하고 관련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있는데 외국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누군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컴퓨터 잘 만드니까 외국 회사에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 100대 살게. 그럼 1억씩 살 테니까 보내래요. 그럼 당연히 저한테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얘한테 그래 고마워 돈 보내 라고 했더니 제가 아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래요. 저는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돈부터 보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쟤는 또 물건부터 보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줘야 되죠? 그럼 거래가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이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계약은 물건 파는 사람의 나라에서 할까요? 물건 사는 사람의 나라에서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 파는 사람의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한국이 자원이 없어서 사로 많이 외국에 나가는 모습을 그래서 바이어다 하면서 사러 가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건 사는 사람의 나라에서 계약을 해요. 왜 물건 사는 사람의 나라에서 계약하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되죠. 그 돈을 지불 보증할 수 있는 그 주거래은행이 자기 나라에 있지 우리나라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이 내가 살 건데 지급 보증 서줄 은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의뢰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줄지까지 다 준비를 해서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파는 사람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사는 사람의 나라에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럼 사는 사람도 지금 나한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용장을 쓸 수 있는 주거래은행으로 가요. 그 구자를 LC 구자라고 해요. 이 LC는 레터 크레딧이라고 해서 신용장의 약자예요. 그럼 LC 구자를 만들게 되면 이 LC 구자에서 우리 두 회사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입을 하고 그럼 이 거래 조건대로 우리가 이행하면 이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바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파기는 우리가 함께 가서 파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계약대로만 이행하면 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돈을 얘가 선지급해 주든 얘가 돈을 여기에 넣어두고 저한테 보내든 그건 얘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1억이라는 돈을 계약한 대로만 이행하면 돈을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영세율 제도라는 건 수출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럼 바로 이렇게 수출하는 단계에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물건을 사오는 것까지도 내가 수출한다라고 입증을 하면 0%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하려고 물건 사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와서 환급 받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래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요.
자, 그럼 제가 컴퓨터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한테 자, 메모리를 구입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삼성전자한테 매입 가격을 얼마를 주겠죠. 자, 매입 가격을 주는데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는 저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관심 없다라고 했죠.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을 제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근데 중요한 건 난 수출할 거다라고 영세율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기가 물려야 돼요. 그럼 너가 수출한다는 증빙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난 수출하는 증빙 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의 주거래은행에 또 LC구자를 터서 이 계약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에서 외국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수출 신용장을 받게 돼요. 자, 이걸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세법이나 이런 데서는 본 신용장 혹은 원 신용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다 앞뒤 떼고 그냥 신용장이라 그러면 그냥 수출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이제 수출하고 지급보증 서져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저의 주거래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신용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내국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영어로 로컬 LC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내국 신용장 제도가 외국하고 조금 다른 게 무조건 지급 보증을 서줘요. 근데 제가 내 주거래은행이랑 지급 보증을 설 만큼의 그 신용관계가 두텁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발행을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출 신용장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한테서 얘네들이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외국한 은행장이나 저의 주거래 은행장이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행해 줄 수 있어요. 확인서. 그럼 저는 이것들에 의하여 삼성전자한테 얘를 제출을 하며 삼성전자는 이걸 받아서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저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세금 계산서랑 똑같은데 색이 없거나 영원 적혀 있도록 해서 저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영원 받았다라고 증빙을 해줄 거예요. 그럼 제가 무조건 이걸 줘야지만 쟤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부가세 신고할 때에 이거에 의해서 얘 발행했다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세율 하는 게 지금 이 증빙에 의해서 하는 거 있죠. 이걸 자, 첫 번째 수출 재화의 내국 거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래도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출하는 업자라면 첫 번째 단계까지는 내가 지금 수출할 때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증빙들을 주면 전부 다 0% 세율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내가 이제 물건을 다 만들었으면 수출을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 직수출이라고 해요. 수출. 자, 직수출도 우리는 당연히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니까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하고 우리는 영원 부과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수입하는 나라는 지가 알아서 할 거죠. 그럼 자, 지금 이 영세율도 과세사업자고 과세거래라 그랬죠. 그럼 과세거래라면 무조건 증빙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저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해 줬잖아요. 우리가 세금이 있든 없든 과세거래하면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 회사가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우리나라 그 국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신고해 줄까요? 그럴 리는 전혀 없겠죠. 그럼 줘봐야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돼요. 직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게 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지. 직수출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 이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영세일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직수출은 우리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줘봐야. 근데 그래도 직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보내버려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 물건 사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막 종이 쪽지 엄청 많죠. 그죠? 그거 다 자기 나라의 증빙들이에요. 걔네들도 그냥 구분 안 하고 직원이면 그냥 외국 나가 어디 나가는 거든 똑같은 서류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도 과세관청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직수출에 대한 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를 제출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발행 안 해도 과세관청은 수출한 걸 알게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국외 용역 제공.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뭔가를 건설 지어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10% 받으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신고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속이려고 난리법석을 뜨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건데 외국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 봐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국외를 나가면 자, 그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확실하게 기준 잡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외국 항행 영역의 면세하고 저하고 이제 이따 볼 면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비행기 탈 때 가는 그 면세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고 지금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근데 그 외국 항행 영역 봤을 때에 그 여러분들 그 면세품이라고 가지고 오는 거, 그 물건이 나오는 그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그 스튜어디스가 가지고 오던가요? 좀 이따가 가져오죠. 걔네들이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공해상을 확실히 지났을 때 가지고 와요. 그 비행기 탄 놈 중에서도 이상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여기는 대한민국령인데 팔았다고 신고한 이상한 놈이 있을까봐 확실하게 떠났을 때 거기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면세품에 대해서 카탈로그도 주고 다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외국 항행 영역에 들어가는 그 음식들이나 기내식 있죠? 그건 어차피 외국 항행이기 때문에 다 영세율인데 그럼 한국에서 그 항공사에다 물건 줘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 뭐 이번에 가지만한 산도 많이 갔다는 제주도, 거기는 우리나라 거죠. 거기는 과세 거래가 그냥 10%고 외국 항행 영역은 면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영세율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들이 있으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직수출 나오면 이건 말 안 해도 무슨 상황인 줄 알겠죠. 직수출이면 수출이겠지. 그 외 다른 게 없겠죠. 근데 수출할 때 표현하는 게 수출하려면 물건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할 때 보면 선적한다라는 표현이 꼭 나와요. 선적한다는 표현이 꼭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선적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직수출이구나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아래 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뭐 아래쪽에 더 적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 말고 세 번째 거만 하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죄송해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거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수출 재화를 인가공하는 경우 있죠. 지금 제가 수출업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이것 좀 조립해서 보내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저한테 인가공 용역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수출을 입증만 하면 얘 없어도 영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물건 판 게 아니잖아. 인가공 용역을 저한테 제공을 했죠. 제가 여기에다가 뭐 좀 부품 좀 달아가지고 보내줘봐 라고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부품 좀 달아서 줘봐 라고 하면서 그냥 영세율 받을 수 있는데도 얘를 주면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이라고 또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은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지금 그게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이에요. 두 번째 점은 수출 재화 그 업자하고 직접 도급 계약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구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이고, 얘가 있다 없다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를 발급받으면 이거 하나로 처리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인가공 하나만 해야 되면 수출한다는 걸 입증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때는 두 번째 걸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자, 이론상으로 한 개 더 보면,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과세품을 팔죠. 자, 구멍가게 할머니가 새우깡 팔잖아요. 새우깡은 과세품이에요. 정말 면세품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시죠? 제가 면세품만 팔아야 면세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세사업자죠.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다 일반 과세자로도 나누시는 거지. 과세사업자죠. 그럼 그냥 아직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라는 거지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이분들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론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간이과세자는 앞으로 매입세 공제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과세사업자잖아. 얘를 간이과세자로 계속 두고 싶은 마음은 부가세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얘가 사업을 잘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서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수출 한번 하면 그만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겠지. 설마 1년 동안 3천도 안 되는 거 수출하고 있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영세율은 과세거래라 그랬죠. 그럼 면세사업자는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면세사업자는 적용 못 받아요. 과세거래를 했잖아요. 면세사업자는 면세품만 팔아야 돼요. 심지어는 이 면세품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면세 포기한다는 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거고, 그건 미래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면 부분 포기가 돼요. 전부 다 또 포기가 아니고 면세 부분 포기라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아래 주의라고 적혀 있는 것 적혀 있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영세율은 과세거래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면세사업자가 우리 과세거래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싶으면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면세에 대해서 봅시다. 자, 영세율 제도는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건 사업자를 위한 제도였죠. 자, 그런 반면에 자, 이 면세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자, 면세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거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하는 항목들을 면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찾아가는 면세점의 면세가 아니고 얘는 부가세 매출세액 면세예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면세점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이 몇 분이겠어요? 1년에 몇백 분을 만나요 제가. 근데 지금 이 건물에서만 수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린하고는 지겨워요. 그럼 그 많은 분 중에 그 면세점 같은 곳 있죠. 그 면세점, 그 동아 면세점인가 그쪽 같은 데에 들어가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처음엔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걔는 그 면세가 이 면세랑 같은 건 줄 알고 자기 그 회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저한테 계속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면 거기 거를 영세율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었죠 라고 뒤늦게 이제 자기 혼자 한 달 동안 딴 생각했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양한 직군에 우리 직군은 국가 그 기술 전략 사업 직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기술 전략이란 국가가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 전략이 아니고 모든 직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 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세무사 사무실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아니면 갈 데 없어서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회사에 가요. 다양한 회사에. 자 그럼 이 면세는 자, 취지가 먼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데 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 비소비성 재화 영역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비소비성 재화 영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부가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이걸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건물은 쓰면 쓸수록 닳죠. 땅은 달라요. 그럼 땅은 안 달랐는데 주인 바뀔 때마다 부과하면 그 땅에다가 계속 주인만이 바뀔수록 국가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바뀔 때마다 계속 10% 들어오잖아요. 근데 건물은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이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세 제도를 또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역진성이라는 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려서 느낌은 좀 있으시죠?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로서 물건에 세금이 붙고 단일 세율인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연탄 떼시는 분 있나요? 난방용으로 집에 연탄을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한다면 불우조한 거고 그죠? 그럼 연탄은 난방용으로 하는데 이 연탄의 그 한 장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마지막 봉사활동할 때 한 장도 200원 정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 한 박스 전부 다 해봐야 2,000원이 안 된대. 그런 분이 예를 들어 2,000원을 받았는데 200원짜리 연탄을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9개도 못 사요. 그러면 좀 부담력이 없으신 분이 부담이 엄청 크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당장 연탄 한 장은 별로 부담 안 되잖아. 200원이다 220원이다. 이것도 지금 역신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부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안 되고 그분은 부담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이 물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말자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면세는 항목들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업자 형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는 일반 소비세니까 오늘 저와 같이 면세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면세 대상 재화 영역에서 기초생활필수품 및 관련 영역에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이 있죠. 자,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은 식용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예요. 그런데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예요. 그걸 지금 두 줄로 적어 놓은 거예요. 국산만 면세를 하고 수입산은 우리 과세예요. 그럼 지금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이라고 했는데 자, 이걸 미가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가공을 하면 과세품으로 전환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을 만든 게 1977년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좀 옛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콩은 미가공 식료품이죠. 그럼 콩은 당연히 면세예요. 근데 이 콩을 가공하고 만들어야 두부가 되죠. 그럼 두부는 가공한 거니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사람들이 먹지만 옛날에는 소중한 식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까지는 면세예요. 두부까지는. 근데 그 두부가 판두부까지 면세지 하나씩 먹기 좋게 포장되어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치 한국 사람들 먹어야 되죠. 근데 이 김치도 지금 우리가 가공해서 담는 거잖아. 그럼 거기까지는 면세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트 가면 위생팩에다 담아주는 김치 있죠? 그거는 면세인데 그 냉장고 쇼케이스에 팩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과세인 거예요. 이제 우리 기준점이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가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팩으로 만들어 오는 거. 그리고 어제 제가 우유 이야기했었죠? 우유도 흰 우유는 면세, 초코우유는 과세. 왜냐면 그 시절에는 우유의 초콜릿 자체가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 때문에 이것만 취급하는 사업자 중에 보면 자, 면세 사업자 형태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게 정육점하고 꽃집, 쌀집, 그리고 과일 가게. 얘네들은 저것만 취급하면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면세사업자. 지금 여기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 하는데 거래처에 갈비 세트를 주고 우리 공부로 화환을 보낼 거고 지금 구내식당에 쌀을 살 거고 거래처에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3만 원 이상짜리를 사겠죠. 그러면 적격 증빙을 주고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라서 면세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우리 회사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추가하면 왜 이걸 따져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일반 슈퍼에서 뭔가를 카드 끌든 여기 가서 카드 끌든 주는 총이 똑같은 카드 영수증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과세 면세를 가게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면세 품목도 보지만 얘기만 파는 애들도 면세 사업자구나라고 한번 인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가지고 세무유급에서 장난 많이 쳐요. 왜냐면 얘네들한테 나중에 뭔가를 사요. 그럼 그 물건이 과세품이만 생각하는데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가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번씩 미리 봐둬야 돼요. 자, 다음 수돗물.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이건 기초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면세인 거고. 자, 연탄, 무연탄.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무연탄이에요. 그 석탄이라고 말하는 거.
유연탄은 석유나는 나라에서만 하는 고화력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나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때 국민의 그 조세 저항이 생기면 국가가 판단을 해서 면세로 바꿔주게 돼요. 근데 저는 뭐 분유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맛있어서 다 먹어봤는데 제가 그래서는 살 일이 없겠죠. 근데 액상 분유라는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세법 법전 때문에 알게 됐었어요. 근데 분유가 액상 분유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액상 분유가 처음에 생겼으니까 당연히 가공을 했죠. 그래서 걔가 과세였어요. 그런데 그 맘카페인가 뭐 하는 그 맘카페니까 아줌마 그 엄마들이 있는 거겠죠. 그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액상 분유도 보편화되어 있나 봐요. 편의점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액상 분유도 그래서 면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분유는 전부 다 면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객 운송 용역.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될 우리 대중교통 중에 기본 대중교통 있죠. 지하철, 시내버스, 그리고 기차. 시는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외버스까지. 여기까지는 우리 면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빠르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KTX, 고속철도, 비행기, 택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빠르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 과세라는 거예요. 과세. 그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고속버스는 과세고 시외버스는 면세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리가 외울 때 강남터미널은 과세, 남부터미널은 면세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웃었던 것처럼 구분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바꾼 게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아니고 우등고속 이상은 과세, 우등고속이 아니면 면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서 이상한 야유회를 가지 않는 이상 이제 우등고속이 아닌 버스를 탄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버스들은 다 이제 면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영역에서 자,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 그 의료보건 영역은 면세예요. 그래서 사업자 형태 중에 병원도 면세예요. 병원. 자, 그런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기본권이 아니죠. 그런 거는 과세가 될 거예요. 또 우리 애완동물이라는 표현하고 가축하고 느낌이 똑같나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의료보건 수의사의 의료보건 영역은 면세인데 애완동물의 의료보건 영역은 과세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엄청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TV 보면 그 폐지 줍는 그 힘든 할머니들의 반려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반려견이 그 동사무소 같은 데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럼 그 등록되어 있는 그 반려견에 대한 의료보건 영역은 또 면세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의료보건 하면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 코드화로 해가지고 전산이 되어 있어서 하면 그 금액이 바로 떠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 병원에서도 그런 동물이 와서 진료받으려고 걔만 찍으면 얘 금액 보고 바로 면세인지 알아요. 바로 위에 뜨고 누구의 반려견이다라고 떠요. 자, 다음 우리 교육 영역. 학원 가기 싫죠? 그런데 부가가치세까지 있대. 더 가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학원은 면세예요. 면세. 그런데 이 학원도 그 과세인 곳이 있어요. 예외가 우리 운전면허학원, 그리고 무도학원.
사실 학원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시키려고 국가적으로 좀 많이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국민의 조세 저항이 세서.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과세로 전환하고 싶어 했던 생각을 과거에 다 한 번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 옛날에, 자 지금 우리 이 반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따신 분이, 운전면허증 따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따는 애는 두 분류밖에 없어요. 집에 돈이 엄청 많거나 운전 더럽게 못하거나.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경찰서에 가서 트럭으로 이걸로 해서 다 운전 땄어요. 그럼 그때 그 시절에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로 전환시키니까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얘네들 90년대 그 중후반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별로 없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과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도학원, 이건 그 세법법전에 무도학원 적혀 있어서 제가 쓴 건데, 운동하는 학원이 아니고 춤추는 학원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우리 사교 댄스, 스포츠 댄스가, 저도 TV 어쩌다 보면은 춤 잘 추네,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돌리지만, 근데 과거 옛날에 이 그런 사교 댄스나 이런 건 카바레, 그래서 불륜의 원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세로 전환시켰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과세로 전환한 거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걸 과세로 전환해서 지금 우리 학원 앞길에 보면 그 뭐 방송 댄스 학원,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LP 댄스 뭐 그 적혀 있어요. 가다 보면 아무튼 그 딴 따라 춤추는 곳은 전부 다 과세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 학원은 면세예요. 우리 학원은. 그럼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싫은데 책은 더 보기 싫죠. 그래서 도서도 면세고, 그래서 서점도 면세 사업자예요. 서점도. 지금 현재 뭐 우표 붙여서 편제 보낸 지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없어요. 원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제는 받은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공유전화 박스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 있는데 고장 났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휴대폰 고장 났을 때 계속 새 걸로 바꿔준다 그러길래, 아니 고쳐달라고, 오래 된다고. 오랫동안 그 덕에 휴대폰 안 가지고 있고 싶어서 고쳐달라는데 계속 새 걸로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공유전화 박스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12번 출구 앞에 있어 갔는데 고장 났어요. 믿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제가 말했던 도서, 신문. 신문도 인터넷 신문이 처음 생겼을 때 인터넷 신문은 그 과세였어요. 그 종이 신문은 면세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봤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도 면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전부 여기서 우리 시험 때 전부 다 여기에서 조세법전도 사고 계속 얘네들한테 물건을 살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얘네들한테 살 거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원한테 자동차를 사요. 학원 스쿨버스를 우리 회사가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야 되죠. 자동차는 면세품이 아니거든. 심지어는 개별 소비세까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면세 사업자야.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럼 면세 사업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얘는 부가세 없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업자가, 자 그럼 학원 말고 일반 회사한테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똑같은 차인데 얘한테 1,000만 원 사고 일반 회사한테 1,100만 원에 샀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쓰려고. 그러면 얘한테 사는 게 이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1,100에 사서 100만 원 돌려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이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월세를 받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받으래. 주택 임대는 면세거든. 근데 부가가치세를 받으래. 그럼 그 집주인이 슬플까요? 집주인은 하나도 안 슬퍼요.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그 중간에 있는 과세사업자한테는 아무런 영향 안 미친다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받아서 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하나 더 생길 뿐인 거예요. 그걸 파는 사람이. 그게 끝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뭐 잡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 면세인데 그 광고는 과세예요. 광고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면세 대상 재화 용역에서 자, 뭐 담배는 필요 없고 우리 예술 행사나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있죠. 여러분들 뭐 대학 농구는 면세고 프로 농구는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관람할 때. 자, 그리고 요즘 잘 안 가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엊그제부터 관심 없으시겠지만 용산 도서관과 남산 도서관이 문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가. 그래요. 혹시 이용하실까봐 이 정보를. 자, 그럼 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곳은 좀 이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면세예요. 그래서 그 식물원이나 동물원이 윤락시설하고 같이 있으면 과세예요. 윤락시설이라는 게 놀이기구 타는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있으면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동물원하고 놀이기구 시설을 생각하면 두 개가 따로 법인이 나 있을 거예요. 어쩜 과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그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동물원은 면세, 서울랜드는 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제가 지웠는데 땅 주인이 바뀐다고 부가가치세 계속 붙으면 국가는 땅이 계속 팔리기만 원하고 있을 거예요. 얘는 영원히 계속 돌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토지라는 글자와 공급이라는 글자. 빌려주는 거 말고 공급 파는 거에 대해서 면세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그 보험이나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부가가치세 있다고 하던가요? 또 그래? 됐죠? 자, 우리 그 보험이나 금융은 면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은행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게 시험에서 주로 이야기하면서 거래처한테 주든 직원한테 주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사고 팔 때에 이 물건들 사고 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면세품이구나.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폐지가 있었나요? 고철이 있었나요? 그러면 폐지나 고철은 과세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폐지하면 면세품 느낌 드시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라고 했죠. 그게 많이 적혀 있었으면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 적혀 있죠. 나중에 폐지, 고철 다룰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러면 얘는 과세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103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보고 쉽시다. 면세 포기. 면세 포기 제가 어떨 때 이야기했죠? 너무 오래됐나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지금 이 면세 포기는 함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비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면세를 포기하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이 보면 수출하는 거 그리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뭐 어딘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는 면세 포기하는 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면세 포기하는 게. 그럼 면세 포기는 그냥 포기 신청하면 바로 돼요. 포기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 수출한다고 포기했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또 나 수출 안 해 하고 면세로 갈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가만히 안 두겠죠. 지금 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항목에 있는 거는 법인이면 법인세법한테 때려줘 보낼 거고 그리고 개인이면 소득세법한테 때려줘라고 하면서 보내긴 할 건데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애가 아니라는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이 해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얘를 기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면세든 간이과세자든 모두 포기한 자는 3년간 못 들어오게 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면세 포기 효력이 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런 시험이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근데 방금 제가 그래서 살을 한 개 더 붙였어요. 간이과세도 포기할 수 있는데 뭘 포기하든 간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3년간 못 돌아가게 다 막아놨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돌아가려면 3년 걸린다. 이 생각만 하시면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잘 맞추실 거예요. 이건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아무 때나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 헷갈려라고 5년, 4년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그럼 바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니까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